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승익 선생님은 부산 출신이시라고 했는데 저는 서울 출신인데 롯데 팬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팀이 있는 부산에 또 이 화명고등학교도 두 번째 오는 건데요. 이렇게 와서 강의하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요. 제 강의는 이제 고3 학생들의 전형과 그 전형에 대한 안내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이제 합격 가능성이 높고 이런 이제 전략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차 가는 건 넘어가야겠죠. 예. 입시 환경이 이제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것을 사실은 우리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피부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구 수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역대로 지금 가장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많은 인원이고요. 지금 이제 고3 학생들은 전년도 선배들에 비하면은 좀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한 6만 명 정도 숫자가 줄어들었고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특히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2학년 학생이나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고3 돼서 대학을 못 가면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군대를 갔다 오게 되면은 이제 여기 요 가장 적은 2학년하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도 좀 좋은 학년인데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15개 대학, 그러니까 15개 대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소위 여기 뭐 약자만 쭉 떼놨는데 아마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상위 15개 대학교의 경쟁률, 모집 인원이 한 4만 명쯤 되거든요. 15개 대학교 경쟁률을 보시면은 확실히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경쟁률이 그리고 내년도의 경쟁률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시 환경이 변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교에 대한 그 선호도가 별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러니까 1960년대에도 70년대에도 이들 대학은 늘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이었고 뭐 80년대 90년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계속해서 이 대학들은 항상 그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최근에는 좀 더 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급의 대학들을 노리는 학생들은 지금 이렇게 많은 숫자적으로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상위권 학생들이 노리고 있고요. 이 부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가 전체적으로 준다 하더라도 경쟁은 여전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대학교에 대한 욕심보다는 학과나 또는 적정한 수준의 눈높이를 맞춘다면은 의외로 또 중위권, 중상위권 대학에서는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게 지금의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3월 모의고사를 우리 학생들이 봤죠. 3월 모의고사를 보고 지금 성적표도 나왔는데요. 성적표를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못 보셨죠. 예, 우리 학생들은 다 갖고 있는데 아닌 척은 하지만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성적표는 언제든지 사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성적표가 지금 어디 있냐면요, 그 학생들 가방 속에 있습니다. 예, 이 학생들이 이것을 버리지는 못해요. 혹시 또 누가 볼까봐 버리지는 못하고 가방 속에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 있지만 또 괜히 보셨다가 가정불화 일으키지 마시고 그냥 아이들이 이제 대충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는 정도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배치표라고 하는 겁니다. 대략적인 배치표를 보시면은 문과 기준으로 해서요, 4개 영역이 모두 1등급일 때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등급일 때, 3등급일 때, 또 이제 4등급 이하일 때인데요. 사실은 지금 4등급 이하 또 5등급 이하의 경우에는 대학 입시에 대한 의미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만 하더라도 지방대학이라든가 전문대학들의 배치표라든가 점수도 알려드렸는데 이제는 그 의미가 굉장히 퇴색됐어요. 인원수가 모집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중하위권 대학들과 전문대학들은 지금 학생들이 한두 개 영역만 잘해도 뭐 아주 잘하지 않더라도 갈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그렇게 없어서 배치표상에는 요 3개 정도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연계는 대신에 이제 의과대학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폭이 이제 폭넓게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 뭐 연세대나 고려대나 한양대, 공대 같은 경우에도 뭐 꼭 다 1등급 대는 아니에요. 여기도 약간 이제 걸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배치표는 지금 정시로 들어간다는 건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정시 모집 인원이 지금 굉장히 적거든요. 정시 모집 인원이 적고 이것을 정시의 대학에서 뽑는 숫자로 따졌을 때는 결국 뭐 한 대학당 정시에서 뽑는 인원이 1000명 미만인 경우가 많고 이것을 또 문이과로 쪼개게 되면은 500명, 400명 이래요. 그걸 또 한 학과로 또 쪼개면은 학과당 쪼개면 학과당 10명 미만으로 뽑는 게 정시이기 때문에 정시 입시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치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나의 수준에 비춰봤을 때 내 수준보다 내가 잘 갔으면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이고 못 갔으면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또 더 나가서 6월 모의고사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만 수시에서 어떤 대학을 쓰고 합격하더라도 거기에서 만족감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보여드리면요. 모의고사를 봤는데 모의고사 성적은 지금 1등급이다. 올 1등급이다. 아, 좋은 대학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또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이 자료는요. 놀랍게도 지금부터 5년 전의 자료입니다. 근데 5년 전 자료나 4년 전 자료나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온 이유가 매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옛날 자료를 보나 지금 자료를 보나 뭐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3월 모의고사에서 100분위 점수로 했을 때 국수 탐 100분위가 97%가 나온 학생들이 수능까지 갔을 때 어느 정도가 나오는가를 추정한 자료인데요. 추적해 보니까 뚝 떨어져서 수능에서는 기존의 3월 모의고사보다 잘 안 나오는 일반적인 현상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럼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결국 문과 기준으로 이 정도면 성균관대 경영 또는 서울대 공대, 이과에서는 서울대 공대 정도를 갈 수 있는 수준인데 이 학생이 지금 수능까지 갔을 때 성적이 떨어지는 걸 감안한다면은 이제 건대 인문이나 중대 공대 정도로 성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과 9월 사이에 이제 점점 학생들, 특히 고3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지고 있고요. 떨어지는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고 이 현상은 상위권은 점수가 높으니까 떨어질 것도 많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중하위권 학생들은 알아서 찾아서 떨어지는 이런 놀라운 현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 6월과 9월부터 이제 3월과 4월에 먹었던 그 마음, 긴장감, 이런 긴장감들이 점점점 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위권 N수생들이 다시 또 이제 모의고사를 보기 시작하고 수능을 보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들, 정신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상황적인 부분들이 모두 변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현상들이 보여지고요. 이것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고3의 어떻게 보면은 힘든 점이기도 하고 숙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수시에서 지원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성균관대 경영과 건대 인문 사이의 학교를 쓸 수 있다면 수시에서 써서 만약에 합격을 한다면 본인이 정시에서 갈 수 있는 수준보다는 더 잘 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런 항상 그 배치표 같은 경우 또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또한 선생님들도 담임 선생님들도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하고 많이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서 항상 1등급에서 3등급 모의고사가 왔다 갔다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과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수능 끝나고 바로 다음날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제가 어제 수능 가채점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봤던 수능 모의고사 수능 중에 가장 잘 봤어요 하고 성적표를 가채점한 걸 보여줬는데 제가 보니까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안 틀렸던 거예요. 평상시엔 1에서 3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이 친구가 최소한 의대 정도는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섰고
그래서 왜 찾아왔니?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며칠 뒤에 고려대 논술이 있는데 제가 고려대 공대 논술을 보러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성적이면은 고려대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좋은 대학 좋은 학과를 갈 수 있으니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자 이 친구가 화색이 도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졌어요. 왜 어두워졌냐면 그 전에 그 당시 이제 수능 전에 이제 그 연세대에서 논술을 봤거든요. 제가 수능이 불안해서 연대 논술을 이미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연대공대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로를 해줬죠. 괜찮아, 넌 떨어질 거야. 근데 얘도 그 말을 듣고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연대공대 논술로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교직 생활하면서 연대공대에 합격한 친구가 그렇게 슬픈 표정을 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잘 찾으셔야 된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느냐 원서를 이제 수시가 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시 쪽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상향을 한두 개 정도, 그다음에 적정을 한두 개 정도, 그리고 안정을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쓰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데 상향을 하나만 쓰면 안 되냐? 되죠. 예, 하나만 써도 되는 거고, 예, 하향을 안정을 한 3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입시라고 하는 것은 만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상향만 써서 다 떨어졌을 때 오는 그 박탈감이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너무 하향만 썼을 때는 내가 더 나은 도전을 왜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해서 쓰는 건데요. 기준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모의고사 성적으로 자기가 지금 갈 수 있는 대학에서 약간 낮은 걸 하나 고르시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완전 하향으로 하나 골라 두시는 게 좋은데, 이럴 때는 논술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렇게 좀 여지가 남아 있는, 예, 내가 수능을 잘 봤을 때는 굳이 면접을 응하지 않거나 논술에 응하지 않아서 그 수시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내신 성적과 비교과 이런 활동들 같은 것을 통해서 한번 후회 없는 상향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얼토당토하는 것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자신이 갈 수 있는 수준보다 조금 더 도전해보는 것은 수시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기회들이 있으니까요. 반면에 이 수시를 이렇게 쓴다 했을 때 정시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정시 1순위 상향이요, 사실은 학생들이 수시 적정선보다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시에서 6장 카드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입시를 바르게 보려면요, 자신의 위치 파악이 무조건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최상의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 대학이냐 학과냐도 중요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대학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또 학과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때로는 이제 이 학과를 생각하다 보면은 대학을 조금 낮춰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무엇부터 살펴보시는 게 좋냐면은 그 대학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학사 운영 제도를 살펴보시면 좋아요. 학사 운영 제도에는 전과를 허용해 주는 대학이 있는 반면에 전과가 허용 안 되는 대학이 있어요. 예컨대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과가 허용이 안 돼요. 하지만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처음서부터 아예 이중 전공이라고 해서 전과보다 훨씬 더 폭을 넓게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해줘요. 그래서 성균관대 경영을 못 가서 인문을 가는 학생은 복수 전공을 해서,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해서 제2의 학사를 받을 수는 있지만 전과는 안 되지만, 서강대 같은 경우에 종교학과로 들어가더라도 경영을 이중 전공해서 졸업할 때는 종교와 경영 중에 하나의 학사를 자기가 골라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서울 과기대나 중앙대나 이런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과 학과장 교수님께 도장 하나 받고 내가 전과하고 싶은 과에 학과장 교수님께 도장 하나 받으면 바로 그 다음 학년부터 학과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구태여 학과만 고집해서 갈 필요가 없으신 거죠.
그러면 학교의 대학의 학사 운영제도 역시 잘 살펴보시면서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정승익 선생님께서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수능을 목표로 할 때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를 1순위로 두셔야 돼요. 워낙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정말 한두 문제로 정시는 갈리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게 수능을 잘 봐서 정시로 가겠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나타나기 힘든 결과물이고요. 근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했을 때는 그 결과물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뒤에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기본적인 이제 전형들을 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이것은 그냥 내신 성적으로만 가는 거예요. 교과 성적을 50% 이상 반영을 하고요. 석차 등급을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량화하는 것이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해서 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비교과,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는 그저 내신 성적만 가지고 가는 전형을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은요. 일단 모집 인원이 많아요. 모집 인원이 많고 많은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논술 전형을 실시하려면은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이 매우 높아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원서비를 통해서 전형용, 그러니까 면접하시는 교수님들한테도 수당을 드려야 되고 하는 게 다 전형료인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학교들은 면접 전형도 하고 종합 전형도 하고 논술도 보고 이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쟁률이 아주 높지 않은 학교들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학생들에게 내신 성적만 받아가지고 내신 성적의 석차에 따라서 합부를 가리게 되죠. 따라서 가장 많은 모집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복 합격이 많고요. 충원 합격, 중복 지원자가 많고 충원 합격이 많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이건 참고로 하시고 바로 다음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이제 배치표를 보시면요, 이렇게 그 최저가 적용되지 않는 학교와 최저가 적용되는 학교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요. 내신 1에서 1.5등급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이 최저 적용 안 했을 때 이제 한양대나 한국외대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요 성적대 학생들의 특징은 이 성적을 가지고 조금 더 나은 대학을 가려고 학생부 종합 쪽으로도 많이 분산이 되니까 당연히 여기서 중복 합격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복 합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성적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최저 적용하고 있는 요 노란색은요, 의과대학, 지방대 의과대학인데요. 평균 한 1.3등급 정도의 수능 최저는 한 1등급 2개에 2등급 하나 정도 나오면은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외대가 소위 말하는 중경외시 라인에서 외대가 지금 1에서 1.5 성적대지만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중앙대는 조금 더 낮은, 실제로 합격선은 여기서도 합격자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 수능 최저가 갖고 있는 힘이 한 0.5에서 1등급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한양대학교 합격한 학생들을 분석한 거예요. 지원한 학생과 합격한 학생 분석한 건데요. 이 빨간색 X표가 지원한 학생이고요. 이 파란색 점은요, 지원한 학생 중에 합격한 학생이에요. 합격한 학생들을 보니까 지금 쭉 보시면 여기가 1.5등급이거든요. 모두 한 1.5등급 이내에 들어와 있죠. 대체로 보면 1.2, 1.3에서 커트라인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부 학생들은 지금 조금 한 1.6 정도까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많은 빈도수가 없네요. 대체로 1.1등급에서 합격선이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다른 형태로 또 보여드릴게요. 이건 중앙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성적 결과인데요. 아까 수능 최저가 있으면은 그 효과가 크다고 그랬죠. 근데 좀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에서 좀 간략하게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수능은 학력고사랑 달라요. 특히 2004년도 이후의 수능은 지금 우리 앉아 계신 부모님들이 보셨던 수능하고는 평가 방식이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력고사나 2004년 이전의 수능은요, 틀린 개수만큼 감점이 되는 수능이었어요. 그래서 400점 만점에 몇 개가 틀렸느냐 그러면 그 틀린 개수만큼 감점해서 점수가 나오는 방식인데 지금 2004년 이후의 수능은
어떤 방식이냐면은 표준화된 점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방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국어 사탐 과목도 뭐 열 몇 개 과목 중에서 두 과목 선택하고 과탐도 뭐 여덟 개 과목 중에서 두 과목 선택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다 달라요. 그러면 문제의 난이도가 다르니까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더 틀릴 수도 있고 더 맞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애초에 표준화를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점수를 표준 점수라고 하는데 그 표준 점수를 산출한 다음에 그것의 석차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등급이 나오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이 쉽게 나오면은 학생들이 오히려 잘 본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게 등급은 오히려 따기가 어려워져요. 등급을 잘 받기가. 그리고 수능이 어려우면 못 본 학생들도 많고 잘 본 학생들도 되게 막 그 점수대별로 변별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최저 등급 통과가 쉬워져요. 그럼 좀 쉬운 얘기로 이런 거예요. 재작년에 수능에서 국어 1등급이 1등급 커트라인이 92점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수능 커트라인이 제 기억으로는 80점대 초반이었어요. 예, 어려웠잖아요, 작년에. 그러면 작년에는 80점대만 받아도 1등급을 받는 거고, 재작년에는 90점을 넘어도 90이 나오면 2등급이니까 92점이 넘어야만 1등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능을 좀 못 봐도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수능이 어려운 거고, 어려운 수능인 거고, 수능이 너무 쉬우면 상위권이 몰리면서 나도 수능을 잘 보지만 다른 애들도 잘 보니까 당연히 등급 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면 중앙대학이 수능 최저를 세계 영역 합 5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냈는데 2018년도에 재작년 성적입니다. 재작년에 이것을 통과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네, 매우 어렵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합격자들의 평균은 이런데요. 합격자의 최저점 보세요. 여기 글로벌 금융학과 굉장히 중앙대학에서 좋은 학과인데 내신 성적이 커트라인이 3.84예요. 저희가 확인한 학생들. 여기도 보시면 3.3, 3.4. 그러니까 결국 수능 최저가 높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도 중요하지만 뭐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수능 최저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통과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략이 되는 겁니다. 광운대는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과 커트라인의 점수차가 크지 않고요. 다시 상명대학은 수능 최저가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합격자 평균과 커트라인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분석하다가 재밌는 결과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불합격자의 최저점입니다. 불합격자들인데요. 교과 전형인데 불합격자가 중앙대 불합격자가 6.6등급, 7.4등급, 5.2등급 얘네들이 중앙대 교과 전형을 써요. 도대체 왜 썼을까요?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얘들이 왜 썼을까? 과연 얘들은 붙는다고 믿고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답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이 원서를 쓸 때가 올해도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잖아요. 그래서 원서를 쓰고 나면 1, 2주 뒤에가 추석이었어요. 추석 때는 친척들을 만나죠. 친척들은 제일 궁금한 게 고3이라고 하면 제일 궁금한 게 너 어디 썼니? 중앙대학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명절용으로 아마 쓴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올해 교과 전형이 좀 바뀐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가지고 왔어요. 뭐 이쪽 지역에서는 부산대학교가 굉장히 좋은 그 대학이긴 하지만 부산대학은 한 페이지로 정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서울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뭐 지금 뭐 가톨릭대 우수 4학기만 반영하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국민대학이 전년도에는요 면접을 봤는데 올해 면접 없이 수능 최저 2개 함 6이 나오네요. 덕성여대 수능 최저 완화시켰고요. 명지대는 그 반영 교과를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문과, 이과 상관없이 모두 이 네 개 교과에 평균 등급으로 했는데 올해는 문과는 과학 과목을 안 보고요. 이과는
인문 과목을 안 봐요. 사회 과목을 안 봐요. 이렇게 되면 전년도보다 올해 좀 더 보는 과목의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이렇게 되면 커트라인은 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요. 네, 뭐 또 다른 학교 보면요. 한국 애들이 굉장히 큰 변화죠. 수능 최저가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중앙대학은 수능 최저 약간 변화 있었던 거고요. 요 정도가 이제 교과 전형입니다. 이거 마무리하고요. 교과 전형의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내신 관리 잘하고 수능 최저를 통과하고 혹시 면접 있는 전형은 면접도 잘 보면 된다 이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 왜 쌀로 밥하는 소리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쌀로 밥하는 게 가장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이러합니다. 뭐 이 자료집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게 자료집하고 이게 일치하진 않아요. 자료집은 표준화된 것이고 이거는 제가 만든 PT니까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 예, 이 잠깐의 시간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을 입학 사정관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A와 B 학생이 있는데요. A와 B 학생, A는 올 1등급이고 B 학생은 2개가 2등급이에요. 딱 보시면 A와 B 누가 더 우수한가요? A가 더 우수하죠. A는 올 1등급이니까. 근데 B는 2등급이 2개 있으니까 이 두 학생에서 1등급 학생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과 전형에서는 얘가 유리할 수 있는데요. 종합 전형은 다 보잖아요. 모든 걸 다 보니까 원점수를 보게 된 거예요. 원점수를 보니까 A는 지금 80점대인데도 불구하고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1등급의 문을 닫았다. 내지는 전생에 나라를 구한 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성적이고요. 반면에 이제 B 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1등급은 아깝게, 이럴 때 이제 2등급의 문을 열었다고 하죠. 아깝게 2등급이고 1등급인 과목들을 보니까 아주 탁월한 1등급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A는 성적이 좋은 학생이에요. B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뽑는 거예요. 성적이 높은 학생을 뽑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5등급짜리라 하더라도 5등급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또는 그 안에서 어떤 공부들을 해왔느냐에 따라서 대학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교과 전형은 성적만 가지고 선발하기 때문에 일체 다른 거 고려하지 않는 거죠. 지금 A는 성적, B는 공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학생을 보니까 밑에 나온 원점수까지 확인해 보니까 B 학생이 절대로 A 학생에 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학이 안 거죠. 그럼 이 친구가 B 학생이 떨어진다는 것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존재하는 겁니다. 다른 학교에 이제 두 학교 또 비교해 보시면요. 지금 1등급 학생입니다. 위 학생은 영어가 88점인데 1등급, 84점인데 1등급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영어 올 1등급이고요. 밑에 학생은 지금 99점인데 4등급이에요. 여기 역시 96점인데 5등급. 그러면 이렇게 성적이 나왔을 때 대학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위에 학생은 올 1등급인데 밑에 학생은 4.5등급이에요. 그럴 때 이제 대학들이 보는 부분들이 있죠. 바로 평균과 편차 이런 부분의 정보들을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편차라고 하는 것은 결국 투박하게 얘기하자면 선두 그룹과 꼴찌 그룹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인데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학생들은 1등하고 꼴찌하고 점수 차가 표준 편차가 지금 25.5니까 대략적으로 선두와 하위권의 점수 차가 거의 50점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한 문제 틀렸을 때 2점이 감점된다고 쳤을 때 내신에서 그러니까 선두 그룹과 꼴찌 그룹들은 선두 그룹에 비해서 무려 20문제를 더 틀린다는 얘기예요. 시험지 20문제 더 틀리면 시험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비 내리는 거죠. 예. 그렇게 되니까 이쪽 학교는 하위권들이 많구나. 그리고 하위권들이 참 심각하구나. 따라서 얘가 공부를 잘했다기보다는 하위권이 많아서 운 좋게 1등급이 됐구나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문제를 아주 어렵게 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밑에는 지금 평균이 96점이고 편차가 3.8밖에 안 돼요. 그러면 3.8이니까 역시 평균에 떨어진 정도니까 한 7점에서 8점 선두 그룹과 하위 그룹이 7점에서 8점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3문제에서 4문제
세 문제에서 네 문제 맞추면 선두, 그렇지 못하면 꼴찌로 가는 학교. 아주 학생들이 치열한 학교구나, 경쟁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얘만 붙는 것이 아니고 얘도 이제 대학에 따라서 얘의 다른 정보까지 확인해서 뽑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항목이 있는데요.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네 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10년 동안 대학들이 하나씩 다듬어 가면서 이제 한 네 개로 좀 정리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좀 학교마다 좀 다르고 좀 주먹구구식이었는데 이제는 좀 확실하게 이 네 개 영역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은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부분이고요. 조금 그래도 변별하는 데는 약한 부분, 인성 같은 부분 좀 변별에는 좀 약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져서 대학에 전화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왜 그 대학에 떨어졌나요? 대학에서 너는 못 됐잖아. 너 인성 안 좋던데 이렇게 해서 떨어뜨린다면 학생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인성의 부분은 그렇게 막 크게 평가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맛있는 과일은 못 고르지만 썩은 과일은 버려낼 수 있잖아요. 골라낼 수 있듯이 이 부분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판단할 때 얘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점수화시켜서 변별하지는 않고 주로 이제 이쪽 부분을 많이 보죠.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아까 학업 역량 결국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고 공부 잘하는 학생.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또 공부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공 적합성은 특정한 어떤 전공과 관련된 교과 성적도 중요하고요. 또는 거기에 대한 본인의 어떤 태도 이런 거, 관심도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냥 한마디로 요약해라 그러면은 착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리입니다. 요건 나중에 자료를 꼭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자료인데요. 체크해 보시고 그냥 자기 스스로 이제 학생이 체크해 보면 돼요. 체크해 보시고 이 자료를 내가 학생부 종합에 맞는 학생인지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건 좀 빨리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학마다 조금씩 그래도 보는 포인트는 다르다는 거예요. 역량은 네 가지인데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이라는 네 가지를 보는데 대학마다 조금 더 보는 부분이 많은 쪽이 있고 덜 보는 쪽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나눠볼 수 있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두드림 전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쪽은 두드림 전형은 학생들의 활동과 부분적인 교과 성적을 통해서 전공 적합성을 많이 보는 반면에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전형이 있는데 여기는 학업 역량 중심으로 조금 더 많이 본다. 이렇게 같은 학교에서도 차이가 있다. 전형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학교들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앙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빈치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이 있는데 역시 여기도 보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고 중앙대학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역량을 또 평가하기도 합니다. 한양대학은 학업 역량과 인성 딱 두 개, 정말 공부 잘하고 착한 학생만 뽑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이제 교과세부 능력 특기사항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를 보면은 거기 교과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이런 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휘력이 바탕이 됐다.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지만 이거 자세히 보시면 이 학생이 어휘력이 뛰어나다는 건 알겠어요. 그 역량 알겠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영문 잡지를 읽어서래요. 지금 이것은 교과, 수업이란 뜻이거든요. 수업 시간에 학생의 특기사항이 뭐냐인데 어휘력이 탁월한데 보니까 영문 잡지를 읽었다? 그럼 이 학교의 영어 수업은 영문 잡지를 읽는 건가요? 좀 난해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대학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죠. 영문 잡지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요?
아, 이거 결국 학생이 선생님 저 이렇게 써주세요. 셀프 학생부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을 보시면은, 읽어보시면 되게 있어 보여요. 아, 이거 호주제 헌법 불일치 판결에 대해서 법률적 쟁점을 다룬 글을 파악하고 수업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겉으로 볼 땐 되게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이걸 통해서 학생의 역량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학생의 역량을 파악하려면 어떻게 쓰여진 게 좋으냐? 지금 밑에가 보이시나 모르겠는데요. 발표하면서 쟁점을 다룬 A 교수의 주장과 B 교수의 주장, 뭐 아니면 A의 입장과 B의 입장이라고 되겠죠. 두 가지를 비교하는 역량.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충돌 지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게 좀 틀이 좀 깨졌는데요. 명확하게 충돌 지점을 파악했다. 비교하고 충돌 지점을 쟁점의 충돌 지점 파악하고 이것을 이제 학우들에게 쉽게 이해시켰다. 그럼 벌써 여기서 비교하는 역량, 그 다음에 쟁점을 파악하는 역량, 이것을 설명하는 역량, 세 가지 역량이 드러나 버렸잖아요. 이런 게 좋은 세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기부가 좋다 나쁘다가 상장 엄청 많아서 생기부가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고요. 또 추상적인 표현으로 내용이 길다고 해서 좋고 나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대학들이 볼 때 이 학생은 이렇게 비교할 줄 아는구나. 또 이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다름과 같음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또 친구들에게 잘 풀어주는 능력이 있구나. 이런 역량들을 파악할 수 있을 때 좋은 교과 세특이 되는 거예요. 우리 3학년 올라갔을 때도 3학년 1학기 지금 남은 학기에도 여러 가지 수업 활동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받을 수 있도록 특히 발표 같은 거 할 때 우리 학생들이 비교, 대조 이런 것들을 잘 많이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고요. 또 기존에 이제 생기부에서 이런 내용들 중에 어떤 내용들이 우리 아이에게 많이 담겨져 있는가를 잘 보시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유리할 것이다, 불리할 것이다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오해와 진실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학생회장 하면 좋으냐, 독서는 몇 권을 해야 되냐, 과제 연구는 하는 게 좋으냐,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요. 뭐 다 좋죠. 뭐 나쁜 건 없습니다. 세상에 뭐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여기에 세 가지에 맞춰져야 돼요. 이 세 가지 특징에. 그러니까 결국 앞서 얘기했던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인성,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이라는 4개 역량인데요. 그것을 세 가지로 추려보면 지성, 적성, 인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총학생회장을 했다고 했는데 이 학생이 총학생회장을 통해서 뭐 했지라고 대학은 찾아봅니다. 뭐 했지 하면서 이 학생이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자기가 리더로서의 어떤 그 인성적인 부분을 많이 성장시켰구나. 아니면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들을 어떤 책이나 또는 멘토를 통해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성과 적성이 성장했구나. 이런 것들을 대학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독서 몇 권 해야 좋은가요? 많이 하면 좋을 수 있지만 독서 잘못하면 대학 교수님 중에서는 그 책의 저자가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면접관으로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독서의 부분들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역시 이 독서를 통해서 이 친구가 이런 역량들을 얼마나 키웠을까를 대학이 판단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진로 희망사항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로 희망사항은 진로 희망을 정해놓고 그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한 학기든 1년이든 내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런 전공이 나한테 맞겠다 내지는 이런 진로가 나한테 맞겠다고 내가 1년 동안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다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학년 2학년 때 쓰여져 있는 진로 희망사항에 대해서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3학년 1학기 진로 희망사항에 대해서는 3학년 1학기 동안에도 관찰하고 탐색한 부분에 의해서 내가 이런 전공을 관심 갖게 됐다고 써주시면 아무 문제 없는 부분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봉사시간 얼마나 해야 되느냐? 제가 봉사시간 정말 가장 많이 하는 학생 600시간 봤는데요. 600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면 그만큼 공부시간이 줄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의 내신 성적이 8등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시간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봉사시간은 뭐 적정해야 되는데
대학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대학은 그냥 20시간 정도면 족한 대학도 있고요. 1년에. 그럼 3기 학년에 해봐야 60시간 정도죠. 어떤 대학은 좀 더 많이 요구하는 대학도 있지만 대체로 100시간에서 60에서 100시간 정도면은 이것 때문에 손해볼 일은 절대로 없으니까 봉사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전공과 연관성 높은 동아리라고 표현했는데 대학 전공과 연관성이라고 하는 게 대학의 전공이 얼마나 폭이 넓다는 것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대학은 다양한 학문이 존재하는 곳이고 또 대학의 전공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도 매우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는 건데 예컨대 컴퓨터를 전공하고자 하는 친구가 컴퓨터 동아리 활동을 했다. 좋아 보이죠? 하지만 컴퓨터를 전공하고 싶은 친구가 역사 탐구 동아리를 했다. 그래서 자소서에 제가 공부했던 역사 컨텐츠를 컴퓨터에 접목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역사 탐구 동아리를 한 친구의 전공 적합성이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동아리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자율 동아리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학생이 선택해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관심도, 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드러낼 수 있는 게 더 좋긴 좋아요. 하지만 일반적인 동아리는 구태여 전공과 연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연관성 높은 동아리만 한다면은 지금 합창반, 축구반 하는 친구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양해야 될 자소서예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 정답은 없습니다. 속지 마셔야 됩니다. 합격 자기소개서다. 절대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장에 가서 과일을 보고 이 과일이 좋은 과일이다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처럼 좋은 건 찾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썩은 거, 잘못된 거, 맛없는 것은 금방 찾아내죠. 자소서에 잘못된 것은 있습니다. 불합격 자소서는 존재합니다. 지금 이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불합격 자소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 보면은 학습 경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학습 경험 성적을 물어본 걸까요? 공부를 물어본 걸까요? 공부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성적으로 답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성적으로 답변을 했어요. 4에서 2등급으로 향상되었다. 4에서 2등급으로 향상되는 것은 물론 공부가 더 잘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공부 못하는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우르르 막 전학을 가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성적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 가지고는 대학이 판단하기가 어렵고 어떤 공부를 얼마나 잘했느냐를 보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사교육을 받지 않았다. 사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것도 역시 대학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정승희 선생님이 아이들이 크면 본인이 가르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사교육일까요? 공교육일까요? 예, 그거 애매하죠. 예. 그러니까 사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모호한데다가 성적도 안 좋은데 내신 성적도 안 좋고 뭐 공부도 잘한 것 같지 않은데 사교육조차 안 받았다고 하면은 대학 입장에서는 차라리 사교육을 받지 이렇게 이제 걱정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 공부 잘하는 거. 그러니까 공부 잘한다는 게 뭐냐? 내가 예를 들어 영어 듣기가 안 됐단 말이에요. 내가 영어 듣기가 안 돼서 영어를 듣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노력을 했느냐가 바로 공부 잘하는 거죠. 독해가 안 되는데 그 독해를 매끄럽게 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해 왔느냐, 다른 독해 잘하는 사람들의 글을 또 보고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도 또 익숙하게 연습하고 이런 것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기 위한 공부를 한 것을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노력한 교내 활동인데요. 교내 활동을 하라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대부분 뭘 쓰냐면은 반장했던 거 또는 동아리 활동했던 걸 쓰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얘 개인의 활동은 없고요. 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동아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동아리는 이러 활동을 하는 동아리인데 내가 거기에 참여했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거는 대학이 알고자 하는 정보가 아닌데 바로 이 부분을 간과해서 그래요. 의미라는 부분을 간과해서 그래요. 의미를 두고라고 하는 부분에서 왜 수많은 활동 중에 3개만 골랐을까? 본인의 선택의 부분들. 근데 요즘 학생들이 선택을 너무 어려워하죠. 왜? 아침에 눈을 뜨고 옷장을 열면 교복이 짠 하고 준비가 돼 있고요. 고민할 필요가 없죠. 학교 가서 밥 먹어도 고민할 필요가 없죠. 급식이 있으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죠. 물론 박진영처럼 뭐 한 곳에 푹 빠져 있으면은 밥 먹는 시간이 아깝고 밥 고르는 시간이 아까울 수 있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지금 너무 지나치게 자신의 선택을 하는 방식을 잘 몰라요. 이것은 지금 교내활동 3개를 왜 선택했냐는 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책이나 아니면 동아리의 설명서가 아닌 내가 왜 이런 활동을 선택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가를 설명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이제 나눔 배려 이런 부분인데 이건 너무 뻔해졌다고 여러 차례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항상 나오는 게 3인 1조의 과제. 그런데 두 놈이 이상해요. 자기 멀쩡한데 가지고 두 놈을 설득해서 뭐 과제에 성공한 이야기 많이 쓴다는 거.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성적만 썼을 때 역량 파악 불가하고요. 직책이나 동아리 역할 설명은 별로 좋은 게 아니고요. 흔하고 뻔한 이야기 역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눈에 좀 들어오시나요? 이게 여기서 네 하는 반응이 나오셔야 되는데. 예.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이 또 있습니다. 4번 문항은 대학의 독자적 문항인데요. 이 독자적 문항들은 이제 보통 진로 계획이라든가 준비 과정인데요. 이 독자적 문항 중에 학생들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문항이 바로 고려대학교와 카이스트 문항입니다. 바로 고려대가 학생을 선발해야 할 이유. 답하기 굉장히 어렵죠. 근데 좀 당당하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잘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카이스트 마찬가지입니다. 카이스트 작성하고 싶은 내용 자유롭게.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선택하는 것에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요. 질문 자체가 이미 다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 선택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미래사회 지금 1학년들은요. 교과목 선택까지도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예,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금기 표현. 뭐 학업 계획할 때 1학년 때는 뭐 하겠다, 2학년 때는 뭐 하겠다. 뭐 너무 디테일하게 소설 쓰듯이 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부성 발언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미사여구 남발 이것도 곤란하고요. 마지막 최악의 경우 이거 절대 쓰지 마세요. 뽑아만 주시면 공공대학에 뼈를 묻을 각오로 대학은 졸업을 해야죠. 거기다 뼈를 묻으면 어떡합니까? 예, 다른 학생들 무섭게 만드는 그런 표현이죠. 자기소개서 작성 시 점검사항이 있는데요. 이렇게 뭐 학교별로 잘 썼나. 뭐 학생들이 너무 자소서를 갖다가 6개를 쓰다 보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 뭐 경희대학에다가 자소서 넣어놓고 제가 서울시립대에 입학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런 거 다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거 개인의 역할이었는지 지휘의 역할이었는지 이런 것도 아까 2번 같은 거 설명했죠. 제3자를 통해서 자기소개서 검토하는 거 좋긴 한데 또 너무 지나치게 검토를 한다거나 또 이제 그 가끔씩 악용되는 사례도 있죠. 내가 친구한테 야 나 자소서 썼는데 이거 좀 봐줘 하고 친구 보여줬는데 친구가 보니까 잘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친구 걸 베꼈어요. 그래서 다른 대학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넣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각 대학들이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다른 대학의 어떤 학과 쓴 애랑 똑같네? 이렇게 되면 서로 연락해서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또 학교에다가 공문도 와요. 이 학생 이런 게 있는데 왜 그런지 설명하는 글을 다시 보내라. 그렇게 와요. 그러면 둘 다 그러니까 누가 것을 베꼈는지 모르기 때문에 둘 다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남 보여주는 것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내가 친구를 내 친구를 내가 대학에 붙여주지 못해도 그놈 떨어뜨릴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후회 없는 자기소개서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면접 참 중요합니다. 면접은 이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면접에서 거짓말로 들통났을 때는 무조건 떨어지는데요. 특히 이제 면접은요, 이게 두 학생이 있는데, 이 김서류 학생은 서류 점수가 좋지만 이 면접 학생은 면접이 좋아요. 5점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서류에서 10점 모자라는 것을 5점으로 뒤집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류와 면접을 50대 50으로 반영할 경우에는 이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100점 만점에 환산점으로 반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본 학생이 지금도 훨씬
면접을 잘 본 학생이 역전하는 현상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30% 정도가 돼야만 면접을 아주 잘 보지 않는 이상 서류를 뒤집지는 못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에 대학들은 이 30% 면접 반영이 가장 많지만 면접은 얼굴을 보면서 뽑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패스페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 아니다 싶으면 떨어뜨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남학생들,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들이 면접에 대한 대비가 상당히 부실해요. 제가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제가 여학생들, 남학생들 다 면접 지도를 해봤었는데 여학생들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안 한 것 같은데 질문을 하니까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내 질문을 유도해가지고 답을 해요. 그래서 안 했는데 한 것처럼 얘기하는 능력이 탁월한 반면에 우리 남학생들은 안타깝게도 분명히 한 것 같은데 몇 번 질문하면 안 한 것처럼 대답을 믿을 수 없는 대답을 막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꼭 좀 뭐 어찌 보면 남자들의 운명, 숙명이죠. 예, 사실은 우리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어머님들이 다그치면 알았어 몰라 나도 이렇게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이 면접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일반 면접이라는 게 있고 심층 면접이라는 게 있어요. 간단해요. 일반 면접은 서류를 확인하는 면접이고 관심도를 확인하는 확인 면접. 그다음에 심층 면접은 뭔가 좀 더 교과적인 지식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되묻는 면접이에요. 그래서 보통 서울대나 고려대, 연세대가 이 심층 면접을 많이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거의 나머지 대부분의 대학들은 서류 확인 면접을 하게 되는데 관심도를 많이 물어본다고 그랬죠. 이것도 잘 하셔야 돼요.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서울시립대 이제 지원을 하면서 원예학과를 지원하면서 얘가 자소서에다가 자기는 맹그로브 숲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이런 쪽을 이제 올렸어요. 그래서 자소서를 올려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나중에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는지 제가 시립대 쪽에다가 뭐 아는 교수님들을 통해서 여쭤보니까 그 친구가 되게 운이 안 좋았던 게 맹그로브를 가지고 왔는데 이 친구가 뭐 완벽하게 알진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면접하는 교수님이 맹그로브로 학위를 받으신 분이었대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얘한테 그 질문을 했는데 얘가 한계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결국 안타깝게 떨어졌지만 나중에 추합으로는 또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도 최저가 있는데요. 사실상 서울 수도권 대학들은 이게 답니다. 예, 요거 외에는 그 학생부 종합에 최저가 없습니다. 가천대 의예과, 가톨릭대 의예과, 그리고 이제 고려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세종 캠퍼스 정도고요. 연세대가 전년도까지 원주 캠퍼스고요. 서울 캠퍼스는 전년도까지 최저가 있었지만 올해 다 없앴습니다. 제출 서류는요. 한양대는 학생부만 봐요. 자소서랑 추천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양대에 합격한 친구들은 교과 세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돼야 되는데 좋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가끔씩 보면은 저희가 좀 왜 붙었지 하는 아이들도 가끔 붙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가 있는 학교고 추천서가 있는 학교 상대적으로 적고요. 성균관대와 홍익대는 올해 추천서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것도 잠깐 권장사항인데요. 수시 지원할 때요. 학생부 종합을 4등급, 5등급 학생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3, 4등급 학생들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 쓸 수 있습니다. 도전해 보셔도 됩니다. 다만 자기만의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등급만 가지고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라면서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학종 실패의 공통점. 내신만 좋아도 안 돼요. 아까 보셨죠? 성적만 가지고 뽑지 않습니다. 공부 잘해야 됩니다. 활동은 많은데 학업 역량 확인 불가능하다. 역시 대학 입장에서는 학업 역량 판단이 어려우면 뽑기가 어렵습니다. 준비된 학생이 많은 학과,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 생물의 뭐 실험, 뭐 해부 이런 거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생물학과 같은 경우 지원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경쟁률이 몰리기 때문에 작년에 경희대학교 생물학과는 49대 1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아무리 본인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더 뛰어난 학생들과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성의 없는 자기소개서 곤란하겠고요. 면접 대비 부실할 때도 좋지 않겠습니다.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 그렇게 넘어가고요. 바뀐 부분입니다. 바뀐 부분들 중에 큰 틀은 이제 덕성여대가 면접이 생겼다는 부분이 이제 큰 틀이고요. 그 다음에 숙명여대가 좀 많이 바뀌었네요. 숙명여대가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두 개로 나눠져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서강대도 있네요. 서강대는 수능 최저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 수능 최저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학이 또 바뀐 게 큰데요. 중앙대학이 면접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대가 큰 스승 인재라고 하는 전형은 없어지고 그냥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선발을 하게 되고요. 초등교육과 불어교육에서 수능 최저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런 것들 잘 체크해 두셨다가 지원하실 때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논술을 과연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합격률에서는 추천하고 싶지 않지만 또 공부를 한다, 교육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좀 해볼 만도 하죠. 이것은 80년대의 어느 대학교 교정입니다. 이 교정, 80년대 이 한가한 교정이 작년 12월에 이렇게 됐습니다. 예, 바로 논술 본 학생들이죠. 예, 이 논술 본 학생들 이 가운데 사실은 몇 명 못 붙습니다. 예. 이날 아마 그 접수자가 49,000명이었으니까 49,000명이 다 오진 않았을 테고 그래도 한 2, 3만 명이 몰려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 중에 일부만 갈 수 있는 게 논술입니다. 그럼 논술이라는 게 뭐냐? 논술은 자기 의견을 조리 있게 얘기하거나 서로 좋은 의견을 논한다라는 게 논술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논술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시험입니다. 논술은 시험이에요. 그럼 시험이라는 건 뭡니까? 시험에는 변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20%의 변별력이 있습니다. 변별력을 위해서는 객관적 변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은 무엇을 만들었냐면 가이드북이라는 게 있어요. 논술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이 가이드북을 교재 삼아서 꼼꼼히 보셔야 된다. 그러면 출제 의도라든가 이런 게 상세히 나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런 채점 기준도 있어요. 채점 기준에 보시면 중앙대학, 이거 경희대학교 건데요. 400자 미만이면 몇 점을 감점한다.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지금 멀어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가이드북 같은 거 학교에 가시면 얼마든지 구해 보실 수 있으니까 학교 진로 진학실이나 3학년부에 가셔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역시 논술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예. 이렇게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도 있습니다. 연세대부터 지금 항공대까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이고요. 연세대는 올해 폐지가 됐고요. 건대는 작년까지 수능 최저가 없다가 아마 도저히 안 되겠나 봐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논술의 변동사항을 건대에 적용한다고 그랬고요. 자연계 논술에서 변화가 좀 있습니다. 가톨릭대는 가톨릭대, 동국대, 숭실대는요 수학 논술만 보는 걸로 바뀌었어요. 원래 과학 논술도 있었는데 과학 논술을 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세종대는 그동안 지적되었던 최저학력 기준이 너무 높다는 것을 반영했습니다. 연세대학교 발표 났습니다. 지난주에 발표 났는데요. 10월 12일, 13일 날 시험 보겠다. 수능 이전에 보겠다라고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고 영어 재심은 나올 수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학교들 수능 최저 약간 바뀌었고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인문 논술을 하나 봐서 학생의 글 읽는 능력 또는 인성 부분을 테스트하겠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논술의 실질 경쟁률인데요. 경희대학교 걸 갖고 왔는데요. 이렇습니다. 원래 경쟁률이 79대 1인데요. 엄청나죠 이것도. 그런데 이제 그 그러니까 수능 최저 충족률이 이제 요 정도 40%가 되고요. 실질 경쟁률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이제 국제 캠퍼스예요. 국제 캠퍼스는 실질 경쟁률이 10대 1이 안 되는 대학도 있어요. 그러면 경희대학교는 국제 캠퍼스나 서울 캠퍼스나 복수 전공 같은 경우는 자유롭거든요. 전과는 어려워도 그러면 왜 조금 이런 국제 캠퍼스에 그 논술을 써서 합격을 한 다음에 나중에 복수 전공 같은 걸 통해서 2개 학위를 받는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 역시 충족률에 따라서 실질 경쟁률은 좀 달라진다는 거. 일단 수능 최저부터 통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능과 정시, 수능 아까 좀 전에 우리 정승희 선생님께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수능은 결국 이거예요. 개념이에요, 개념.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개념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자꾸 틀려요. 그건 개념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이 어디까지가 개념이냐면 개념을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가 개념 공부예요. 이 부분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은 학생들이 부단히 노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단순 암기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일부 학원을 잠깐 다닌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원 전단지 보면은 뭐 수학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 달 완성. 그 한 달 완성은 누가 한 달 완성? 강사님께서 한 달 완성하신다는 얘기죠. 학생들이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학생들에게는 설명은 해줘요. 그것을 개념화하는 것은 학생의 몫입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법. 이거는 EBSI 공부의 왕도라는 편에서 소개된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도 수학이 딸려서 결국 아주 마음을 내려놓고 어디로 가냐면 자기가 어디서부터 모르는가를 찾아봤더니 중학교 때부터 잘 모르는 게 생겼더라. 그래서 중학교 과정을 다시 공부하면서 고등학교까지 과정까지 공부해서 결국 수능을 100점 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EBSI에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지금 고3 학생들이 이렇게 하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건 가능하겠죠? 무한 반복 읽기. 역시 EBSI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떤 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니는 학생인데 의과대학 학생들끼리 보는 시험에서 물리 성적 1등을 받은 학생이에요. 굉장한 거죠. 의대생 중에서도 물리를 제일 잘하는 학생인데 이 학생한테 물리를 잘하는 비결을 물어봤더니 그 참고서를 보여주면서 제가 이것을 몇 번 읽었을까요? 라고 되물어요. 뭐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 책을 50번 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리책을.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과학 어렵다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지금 의과대학을 다니는 그 머리 좋은 학생도 50번을 읽은 물리책. 우리 학생들 몇 번 읽었을까요? 몇 번 읽고 어렵다고 하는 거죠? 한 번은 제대로 읽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의 부족함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예, 무한 반복 읽기가 있고요. 좀 더 쉽게 하는 부분, 이것도 이제 고3한테는 좀 안 맞는데요. 어떤 좀 쉽게 풀이한 재밌는 책들을 통해서 이제 그 어려운 개념들을 실용적으로 적용해보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능 출제 영역 범위는 뭐 올해는 큰 변화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내년하고 내후년은 많은 변화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탐구 과목을 또 선택하고 있는데요. 탐구 과목 선택 방법을 제가 쭉 6개를 지금 골라놨는데요. 지금은 이겁니다. 3번입니다. 교체하지 말아라. 교체하지 마세요. 이제 교체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그냥 지금 현재 자기 과목을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탐구는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수학 수리적인 역량이 좀 좋은 학생들은 인문계정에 경제나 한국지리 같은 수학적인 내용이 좀 나오는 내용의 사탐이 좋고요. 어휘가 풍부한 학생들,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사문, 윤사, 생윤 같은 것들이 좋고요. 배경 지식이 많은 잡다한 학생들은 좀 역사 이런 쪽이 더 유리하다는 거고요. 과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과탐도 수학 쪽이 우수한 학생들은 이런 물리화학 쪽이, 미시적인 어떤 부분들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학생들은 화학 쪽이, 그다음에 암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 또는 이 부분이 잘 안 돼서 단순 암기로 극복을 해야 될 학생들은 생물과 지구과학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선택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데요. 바로 1등급 보세요. 1등급이 만점이에요. 이거 전년도 수능에 1등급 만점. 여기 보시면 3점짜리 하나 틀린 거. 요 정도밖에 허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20문제 중에 19문제를 맞춰 놔야만 1, 2등급이에요. 그래서 탐구는 함부로 바꾸지 말아라. 지금 자연계도 마찬가지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2개까지, 3점짜리 2개까지는 허용이 되지만 역시 20문제 중에 18문제는 맞춰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탐구는 지금 함부로 바꾸셔서는 안 되겠고 지금 하고 있는 과목을 잘할 수 있도록 무한 반복 읽기라도 하셔야 됩니다. 영어입니다. 영어 반영 비율 막 나와요. 되게 복잡해요. 정시에 가면. 이거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간단한 겁니다. 대학이 환산점이라는 게 영어 반영을 환산 비율로 반영하는 대학이 있어요. 비율 반영이라고 돼요. 비율 반영하는 대학은 영어 영향력이 크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대학교 정시 쓸 때 영어 반영 비율 반영을 수능의 어떤 환산 비율로 넣어서 반영한다. 환산이란 말이 나오면 여기는 3등급 이하가 쓰면 어렵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반면에
가산점을 영어를 가산점으로 반영하는 대학이 있거든요. 여기는 주로 이 대학들이에요. 사실상 이 대학이 전부예요. 서강대, 성대, 가톨릭대, 을지대, 한국산업기술대인데요. 이 대학들은 학교마다 유불리가 좀 달라요. 이거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돼요. 여기 따져봐야 될 대학은 요 5개밖에 없습니다. 가톨릭대 의예과는 지금 가산점의 영향력이 굉장히 적죠. 그래서 뭐 1등부터 꼴찌까지가 4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 감점을 하는 학교가 있어요. 영어 등급마다 감점하는 학교가 있는데 감점하는 학교는 영향력이 매우 낮아요. 대표적으로 서울대학이 있죠. 서울대학은 지금 9등급을 받아도 4점밖에 감점을 안 하니까 뉴스에 난 적이 있어요. 서울대 영어 4등급 서울대 합격하다. 재작년 뉴스에 나왔습니다. 댓글 서울대도 이제 끝났구나. 4등급이 가다니 이랬어요. 하지만 이것을 잘 파악하지 못한 이야기였죠. 저는 근데 놀랍게도 그 친구를 봤어요. 영어 4등급 받고 서울대 간 친구를 봤는데 수학이 만점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작년에 자기가 다니는 학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반수했어요. 그래서 수능을 봤는데 영어가 5등급이었어요. 또 수학은 만점 받았어요. 또 서울대 또 갔어요. 예,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입시를요 너무 기계적이고 공학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성적으로만 판단하셔도 안 되겠고요. 수시 6장의 카드, 정시 3장의 카드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고 특히 수시 카드 잘 활용하시고요. 아까도 나온 얘기인데요. 내신 올인, 수능 올인 둘 중에 하나에 몰입하는 거 위험합니다. 내신과 수능 같이 준비해야 되는데요. 특히 3학년 1학기에 나는 내신은 힘들고 수능만 열심히 파겠다고 하는 친구들 중에 대부분은 변명 내지는 자기 위로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신을 안 하면서 내신 공부 안 하면서 괜찮아 나는 지금 수능 공부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수능 공부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신과 수능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을 잘 준비한 학생, 결국 수능 최저를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의 학생들이 학종과 전체적인 수시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영어 1등급 90점이면 영어 1등급이죠. 80점이 영어 2등급 아니에요. 영어 1등급만 나와도 다른 국어가 5등급 나와도 두 개 합이 6이네요. 합 6으로 갈 수 있는 대학 많아요. 등급 내신 성적 떨어져도 교과로도 붙는 경우 우리 봤어요. 따라서 수능 준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공부 잘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지역입니다. 지역에서는 지역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지역인재 전형은 경쟁률도 낮고 커트라인도 확실히 일반 전형보다 1에서 2등급 정도 낮습니다. 지역인재 전형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 성적으로 내 현재 수준에서 대학을 간다면 어느 정도를 갈 수 있고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벽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너무 학생들이 벽을 두려워하고 있죠. 이 기준을 맞춰야지라고 하면 애를 쓰고 있는데 때로는 내 역량을 키워서 내 부족한 역량을 여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역량을 키워서 벽을 부시기 바라겠습니다. 벽을 부시고 도약하는 우리 부산 지역 학생들이 되길 바라면서요.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